백운계 시사 1번지 마지막 방송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정말 기도할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패널 분들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한번 좀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대학 교수들이 뽑았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였습니다. 잘못해놓고도 고치지 않는다. 혹시 최수영 컨설턴트 작년 사자성어는 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그거였죠. 아마 묘소동천. 예. 묘소동천. 그러니까 쥐 얘기들을 이제 한 거죠. 예. 귀하고 고양이가 한 군데 있다. 예. 뭐 도둑놈과 뭐 이제 뭐 잡는 사람이 같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보면 참 기발해요. 예. 올해 사자성어 혹시 최수영 컨설턴트는 뭘로 적으셨나요? 네, 저는 뭐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그러니까 그 쉬운 건 아닌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물극필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극필반.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사물의 이치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또 요즘 현대어로 해석하면은 너무 무리하게 일을 끌고 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물극필반.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측천무가 이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또 한때 회자되기도 했었죠. 이걸 꼽으신 이유는? 올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걸 치르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용의 도보다는 양쪽 진영 논리가 극한으로 밀고 가서 정말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까지 갔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정말 말하자면은 새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이 취임 7개월을 맞이했지만 어떤 뭐랄까 대통령의 희망과 어떤 그런 국민 통합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 국정을 끌고 가는데 초반 동력을 너무 힘들게 써가지고 좀 약간 기진맥진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불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물극필반을 쉽게 우리말로 하면 앵간히 해라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좀 살펴가면서 하자. 예. 최양 원장이 네. 뽑은 사자성어는 뭡니까? 저는 뭐 과거에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임중도원. 네, 그래서 임무는 중하지만 길은 멀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힘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거를 해석하는 게 있어요. 길은 멀고 임무가 엄중하면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역량을 키운 것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해석한 거였거든요. 예. 이 말은 꼭 대통령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사회개혁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게 하려면은 역량부터 키우셔야지 이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 특히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불이인 임중도원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와닿습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할수록 여유를 갖고 역량을 또 키우고. 가져야 되고. 예. 역시 대한민국 최고 패널들 다운 사자성어 선정입니다. 박진영 교수님은요? 저는 아주 쉬운 걸로 예. 했습니다. 황당무계. 보수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에 나오는 제가 보기엔 진짜 보수들이에요. 보수적인 이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수라고 하지 않는 분들, 그건 뭐냐? 그분들이 보수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회에 어쩌다 보니까 진보 보수가 아닌 황당무계한 분들이 지금 집권을 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좀 너무 좀 껄끄럽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에서 정치하셨던 분들은 아마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저런 황당무계한 정권이 들어오도록 한 것에 대해서. 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수상작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선정한다면 인기상은 돼도 대상은 안 되고 괜찮습니다. 예, 장윤선 기자. 네, 근데 그 황당무계한 정권을 만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저는 꼭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누란지 위의 상황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막 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막 조금만 건드려도 푹 하고 쓰러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전쟁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 국민들의 불안하고 물론 이제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고 해서 저는 주변의 참모들이 그리고 여당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정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난 8개월을 복귀해 보면 오히려 더 위험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전쟁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히 한 말씀 하셨다라는 식의 평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절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디 내년에는 고복 격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잘 돼서 애도 드리고 네,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네, 편안하게 노래 부르고 편안하게 격앙가를 부르자. 그렇습니다.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늘상 전쟁보다는 평화. 이제 우리가 반전 평화의 촛불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겨울인데요. 제발 내년에는 좀 평화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 내년까지 해주셨네요. 네. 지난 8개월이 다른 대통령 5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8년. 네? 8년? 아니, 8개월. 그러니까 임기 내에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났다니까요. 지지율 떨어졌다 다시 올랐죠. 네. 비대위가 아니 임기 중반 되면은 비대위 나오는 비대위가 나왔죠. 윤리 연말에 같죠. 비대위 뭐 또 나온다는 전망이 온갖 사태가 나서 이게 한마디로 지금 뭐 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아직도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기대 난망. 기대나. 내년에도 나는 용두삼이 용산 시대 두루두루 펼쳐서 예. 사람이 중요한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우리 네 분 패널의 올해 사자성어 물극필반, 임중도원, 황당무계, 노란쥐에서 고복 격양으로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주요 이슈 뭐 대개 이제 한 해가 지날 때 짚어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죠. 그 이후로 참 많은 게 바뀌었고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를 더 덮을 만한 그런 참사가 없었지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도대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뭐 조사 국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로 치고 새니까요. 어제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냥 모르셉니다. 옛날 청문회 때부터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용산구청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됩니다. 용산구청장 구속이 됐는데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요. 최양호 컨설턴트, 최양 원장 용산구청에서 그 축제를 담당하는 그런 과가 재난안전과 아닙니까?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그 주간에 와르르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날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르르 휴가를 갔다. 그건 뭡니까? 뭐 총체적인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죠. 해이 정도가 아니죠. 휴가 어차피 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아이고 복잡하고 그때 그러니 그렇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휴가를 간다는 거는 사실 뭐 지금 3대 개혁하고 계시는데 사실 공무원 개혁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국가와 사회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끌어주고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어떤 대우각성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용산구청, 대검찰청,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다. 위증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통화한 적이 없고 다른 당직자분은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말씀하시죠. 아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용산구는 보니까요. 진짜
진짜 엉망이네요. 장윤성 기자. 네. 저렇게까지 해놓고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의 악습이 그대로 예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 나와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면피가 되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변호사들한테 다 자문받고 나왔겠죠. 저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최소한 갖춰야 할 직업윤리조차 망각한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가 아닌가 싶고 일벌백계 해야죠. 저는 이번에 용산구청의 상황을 보면서 용산구청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다른 전국의 지자체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 스스로가 업무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공천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구정을 제대로 살필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오로지 자기 권력, 오로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일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득실거릴 때 그야말로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정조사 언제까지죠? 1월 7일까지. 거의 1월 며칠 7일에 안 끝나는 남았죠. 거죠. 예. 한 열흘도 채 안 남았죠. 예. 조영 대표가 열흘이 그때 다시 뭐죠, 얘기하죠. 뭐. 뭐 휴일 얼마 안 빼면 남았어요. 일주일 휴일 빼면 다음 일주일, 주까지. 일주일. 그러면은 뭘 그 안에 지금 뭐 밝혀낼 수 있을까요? 거의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때 국정조사했던 위원 한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현장을 안 간대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경찰청장이 그 참사 당일날 오락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락산에 산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을 수 없다. 산장도 가봐야 된다. 그리고 또 현장에 그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탐문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 지금 하는 것은 서류상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개통상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국정조사 때는 제보라든가 내부 그 고발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고발자가 나오는 이유는 이 국조에 임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 찾아다니고 탐문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제보자들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풍토 자체가 뭐 서류상 대충 하나 이런 분위기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경찰청장 얘기하셨는데 최양 원장 네. 참사 막 났을 때만 해도 경찰청장 모가지는 간당간당했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어저께 이제 저녁하면서 지인들끼리 하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결론이 30분 후에 뭐냐면 이상민 장관은 등등 지금 뭐 어제 이 국정조사가 끝나야 모든 어떤 이 처벌과 뭐 책임 추궁이 들어갈 건지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조금 지금 너무 느슨하게 가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어저께도 개인적인 모임에서 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고. 행안부 장관 그냥 놔두고 경찰청장만 경질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건 뭐 확실하게 책임이 드러나야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조가 끝나버릴 것 같아요. 가면은 저는 이제 국조무용론이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국조에 대한 큰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문하고 현장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7일 끝나고 나면 이제 국정조사 끝났다는 그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정말 국민 여론이 이건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7월 1일, 7일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더 이상 인사조치가 저는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조에서 어떤 여론이 들끓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직접적으로 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간다 그러면 1월 경찰청장이나 모르겠습니다. 실무진에 대한 인사는 모르겠지만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는 책임을 묻기가 지금 매우 애매하고 또 특수본의 조사도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 국민 여론이 또 받아들일지도 한번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은 어려울 거로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연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뭐 열흘 더 연장하고 20일 연장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여당의 이제 예측된 태업 침대 축구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무능이 지금 결합된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참
야당인데 야당답게 결기 있게 싸우지 못하는 이른바 무능과 무기력 프레임에 묶여서 그리고 뭐 이제 말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법 리스크라는 우산 속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심지어 정치권 안에 어떤 얘기까지 도냐면 개각 후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북 익산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당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이 정치권 안에서 개각하면 그다음에 총선 출마한다라는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은 야, 우리 정치가 진짜 어느 수준이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무도한 생각을 하나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이제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지만 아마 선거 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한 해가 되겠죠.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내후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 조직위원장들 지금 인선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은 꽂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시각이 많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하고 최양 원장은 당협위원장 뭐 신청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없었습니다. 네. 네, 뭐 없습니다. 공천은 어쩔 줄 몰라도 저건 당장 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 됐다고 그것도 예, 뭐 공천되는 건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당협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 이거는 하면은 잡음이 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떨어진 사람 위주로 해서. 그래도 당협위원장 하면은 50%는 또 공천 받는데 지장 없거든요. 뭐 가점을 주기는 그건 합니까? 아닌데 유리하죠. 매우 유리하죠. 예. 그러면 그 공청심사에 하면 뭐 후보자들 한 7, 8명 나와서 뭐 얘기하고 이제 공청심사에서 하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뭐 보면은 동대문구 같은 데는 이해는 가요. 그 동대문 의뢰가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지금 있는 부분이고 또 동대문이라는 데가 굉장히 지금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표가 49%밖에 안 나온 데거든요. 이른바 험지죠. 예, 험지인데 거기에 과거에 누가 나왔냐면 이해운 전 의원이 거기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인지도가 높은 김경진 뭐 당협위원장이 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누가 허나 의원이 되더라도 말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이제 당무감사에서 나온 다음에는 얼마만큼 당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갖고 지역구민 또는 유권자들하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 뭐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그 들려오는 얘기들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대위가 어쨌든 그 당협 100%를 바꾸지만 사실은 이번 비대위가 왜 당협위원장 사고당부까지 해야 되느냐는 여론이 많았는데 강행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금 뭐 공명정대하게 심사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그런 좀 그 친윤 색깔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장윤성 기자 취재 좀 해보셨을 텐데 공천을 지금 뭐 위원장은 공천이 아니고 조강특위 네. 위원장은 있지만 네. 또 이런 거 보면 항상 이제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말고 누가 지금 좀 좌지우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실제 이번에는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한 거죠. 정진석 위원장의 힘이 센 거고 뭐 이제 중심으로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친윤, 윤심 줄 세우기 방식이 된 거고요. 이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검사거나 아니면은 당을 나가거나 뭐 이런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혁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누가 내가 안 나온다고 했냐라고 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내년 초반에 실제로 고하면 상당한 수준의 세력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당대표 선거 까봐야 안다 이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조강특위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이거나 심지어 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특별 사면되고 이틀 만에 이거 받은 거거든요. 그 당협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지역에서 헌신하고 분투했던 당협위원장들 전부 물먹이고 이런 검사들 다 꽂는다는 것은 사실 이 정권 초반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별로 그 국민의힘 지금 여당에 대해서 내 뜻을 인도쌀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검찰당을 좀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단면을 조금 보여준 게 이번 조강특위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양 원장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조강특위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뽑는 게 공천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단 뭐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친윤계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지금 이제 반윤 쪽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반윤은 아니겠지만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지금 강조하는 게 총선 일당이 돼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잘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를 보면 그러면 친윤 쪽의 생각은 뭘까요? 일당 안 돼도 좋아. 그렇지만 대통령과 당이 싸워서는 안 돼. 이 생각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당무조사하고 이런 거 이제 가보면요. 조강특위 가보면 뭐냐면 이거를요 100% 이 합리적이고 조합적으로 절대 안 만듭니다. 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들어온 것들을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어차피 마지막 공천 발표하는 전날까지 싸움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바닥을 이렇게 깔아놓고 계속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내년에도 한번 또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올해 마지막 방송을 마치면서 백운계 시사 1번지 애청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디오와 유튜브로 시사 1번지를 보고 들으면서 주옥 같은 댓글과 또 문자로 세태를 풍자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애청자님들이야말로 정치 10단이시고 시사 1번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와 제작진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방송 여기서 접겠습니다. 네 분 패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1월 2일 2023년 1월 2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